제2부 1771년 10월 20일 우리는 어제 이곳에 당도했네. 공사는 몸이 좀 불편해서 2, 3일 집 안에 들어앉아 있을 모양일세. 그 사람이 좀 불편해 까다롭지만 않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련만 나는 알고 있네. 운명이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내리려 했다는 것을. 그러나 용기를 내야지. 가벼운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견디어낼 수 있는 걸세. 가벼운 기분? 이런 말을 쓰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군. 아, 좀 더 경쾌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었을 텐데. 기가 막히는 일 아닌가? 다른 녀석들이 보잘것없는 힘과 재능을 갖고 가슴을 쫙 펴고 보란 듯이 으스대며 내 앞을 활보하고 있는데 나는 내 힘과 재능에 절망하고 있으니 말일세.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그 절반을 도로 가져가시고 그 대신 자신과 만족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참아야지. 그러면 잘 되어갈 걸세. 친구여,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어 날마다 일에 쫓기며 딴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자신과 훨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확실히 우리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하게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세. 그러므로 고독같이 위험한 건 또 없는 걸세. 우리의 상상력은 그 본질상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며 또 문학이나 시 같은 것에 쓰여 있는 내용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서열을 매기는데 그러고 보면 자기 자신은 서열의 가장 아래쪽에 있고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훌륭하고 누구나 자기보다는 완전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마련이거든. 게다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첨가하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이상적인 생활의 즐거움까지를 덧붙이는 걸세. 그리하여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지나지 않네. 그와는 반대로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전력을 다 기울여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면 설령 속도가 느리고 멀리 돌아가는 일이 거듭된다 하더라도 돛을 올리고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다른 자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지르게 되는 걸세.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게 되거나 혹은 앞질러 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각과 자신이 생겨나는 것일세. 11월 26일 이곳에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무엇보다도 다행한 것은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일세. 게다가 갖가지 유형의 새로운 인물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채로운 연극을 보여주고 있다네. 나는 시백작과 알게 되었네. 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넓은 식견을 가졌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분일세. 남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우정과 사랑이 넘쳐난다네. 자기가 부탁한 일을 내가 무난히 처리해 준 후로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하고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기만 하고 알게 된 것 같네. 또한 나로서도 나에게 보여주는 그의 허물없는 태도를 뭐라고 칭송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라네. 뭐니 뭐니 해도 크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가슴을 탁 터놓고 대해줄 때 가장 참되고 따뜻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걸세. 12월 24일 공사 때문에 이만저만 속이 상하지 않는군. 예상했던 그대로 일세. 그렇게 고지식한 공생원은 다시 없을 걸세. 일거일동에 꽤 까다롭기가 노처녀나 다를 바가 없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누가 어떤 일을 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위인일세. 나는 일을 간결하게 처리하기를 좋아하고 일단 처리한 일은 끝난 것으로 돌리고 다시 더 뒤적거리지 않는 성미지. 그런데 공사는 내가 써낸 초안을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세. 이만하면 괜찮지만 좀 더 잘 검토해보게. 좀 더 좋은 말,
더욱 적합한 접속사를 찾아내게 될 테니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네. 그리고라든가 그 밖에 대수롭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는 걸세. 내 문장에는 때때로 도치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그에게 있어서는 불구대천지 원수라네. 복합문을 쓸 경우에는 상투적인 틀에 맞추어 쓰지 않으면 그는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위인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난일세. 시백작이 나를 신뢰해주는 것이 유일한 구원일세. 최근에 그분은 나에게 매우 솔직하게 공사에 완고하고 까다로운 태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들까지도 괴롭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나 하고 백작은 말했네. 체념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지. 험한 산을 넘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말일세. 물론 산이 없으면 길을 가기가 훨씬 편하고 거리도 가깝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산이 거기 있으니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 공사 영감도 백작이 자기보다는 나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모양일세. 그게 못마땅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를 상대로 백작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네. 물론 나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지. 그래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는 걸세. 어저께는 몹시 분개하였네. 백작을 헐뜯으면서 은근히 나까지 휩싸서 빈정거리는 걸세. 이런 세속적인 사무 처리에는 백작도 꽤 유능하지. 일도 빠르고 문장도 괜찮거든. 그러나 기초적인 학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건 모든 문장가들에게 공통된 폐단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때 좀 뜨끔하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지.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인간을 누구보다도 경멸하니까. 나는 지지 않고 격한 말투로 되받아 주었네. 백작은 인품으로나 학식으로나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의 정신을 넓게 펼쳐서 수많은 사물에 작용시키며 그 위에 이러한 정신활동을 세속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지속해 나가는 일을 그분처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있는 예를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으나 이런 말은 공사에게는 우의독경일세. 나는 더 이상 그의 잠꼬대를 들음으로써 속을 끓이기 싫었으므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네.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네들 책임일세. 마구 수석거려서 나에게 굴레를 씌우고 활동의 공덕이라는 것을 입을 모아 찬양하며 나를 부추긴 것은 자네들이니까 말일세. 활동이 다 뭔가? 밭에 감자를 심거나 말을 몰고 도시로 밀을 팔러 가거나 하는 편이 지금의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세. 만일 내 말이 틀렸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매여 있는 이 노예선 속에서 뼈가 닳도록 일하겠네. 게다가 이곳에서 서로 곁눈질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비루한 인간들의 한심스러운 그 비참하고 따분함. 서로 한 발짝이라도 먼저 기어 올라가려고 쉴 새 없이 눈을 번득이고 있는 출세역. 서글픈 집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가령 여기에 한 여인이 있다고 치세. 그녀는 누구한테나 자기네 가문과 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은 여자로군 대단찮은 가문과 영지를 내세우고 다니다니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걸세. 그러나 사실 그 여인은 이 근처 태생으로 서기의 딸에 지나지 않는다네. 이렇게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분별이 없는 족속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일이지만 친구여, 자신의 척도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세. 나는 나 자신의 일만으로도 힘에 벅차고 가슴속에 이토록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으니 남의 일에는 참견하고 싶지도 않네. 다만 나로 하여금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일세. 무엇보다도 비위에 거슬리는 것은 숙명적인 그 시민 근성일세. 물론 나도 계급의 차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나 자신이 그것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네.
다만 내가 이 지상에서 지극히 미미한 기쁨이나 또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 때에 그런 것이 들어서 방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일세. 요즘 나는 산책길에서 비라는 아가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네. 애교 있는 아가씨로 딱딱한 격식을 차리는 생활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선천적인 순박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작별할 때 내가 댁으로 한번 찾아가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승낙을 하는 것이었네. 나는 그녀를 찾아갈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조바심이 날 지경이었다네. 그 아가씨는 이 고장 태생이 아니고 아주머니 뻘되는 친척집에서 묵고 있는 중이라네. 그 나이 많은 부인은 인상이 그다지 좋지 못했네. 나는 그 부인에게 신경을 써서 이야기도 주로 그녀와 나누었는데 반 시간도 되기 전에 사정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네. 사정이란 나중에 아가씨가 나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그 부인은 그 나이에 만사가 여의치 못하다는 걸세. 이렇다 할 만한 재산도 없고 재능도 없으며 조상의 족보 이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세. 그녀를 보호해주는 것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계급뿐이요. 낙이라고는 2층 창문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일 정도라네. 젊었을 적에는 제법 미인이었던 모양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며 지냈다는데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괴롭혔다는 걸세. 한창 때를 지난 후에는 어떤 나이 많은 장교와 동거 생활을 했는데 그의 사랑을 받으며 얌전히 지냈다고 하네. 그 장교는 상당한 생활비를 제공하며 그녀의 40대 반려자로 지내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네. 지금 그녀는 50대로 의지할 곳도 없는 신세인데 마침 상냥한 조카딸이 있어 그녀를 돌보아주며 여생을 보내는 모양이었네. 1772년 1월 8일. 한심한 물이 들릴세. 정신은 온통 격식에만 사로잡혀서 자나깨나 머릿속을 꽉 메우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식탁에서 한 자리라도 더 상석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걸세. 달리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닐세. 할 일이 없기는커녕 태산같이 쌓여있는 실정이지.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중요한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걸세. 지난주에는 썰매놀이를 갔었는데 거기서 또 말썽이 생겨서 모처럼의 즐거움을 잡쳐버리고 말았네. 어리석은 녀석들일세. 원래 지위 같은 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최고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은 좀처럼 없는 법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걸세. 대신들의 뜻에 따라 조종되는 왕이 그 얼마나 많으며 또 비서관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신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경우 누가 제일이란 말인가. 나더러 말하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정열과 능력을 자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지략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라 하겠네. 1월 20일. 사랑하는 로테, 당신에게 이 글을 쓰지 않고는 100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시골 농가의 조그마한 방에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이리로 피난을 온 것입니다. 그 서글픈 둥지와도 같은 디시에서 나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 내 마음에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들 틈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에는 당신에게 편지를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두막집에 혼자 적막하게 갇혀 눈보라가 펑펑 쏟아지며 창문을 세차게 흔드는 속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모습, 당신의 추억이 로테, 순결하고 따뜻하게 나를 엄습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요지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장이와 조랑말들이 내 눈앞에서 바삐 돌아가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착각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당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곁에 있는 연기자의 나무손을 잡았다가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밤이 되면 내일은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즐기리라 결심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또 낮대로 오늘 저녁이 되면 방 안에 그대로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며 무엇 때문에 잠자리를 들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발효시켜주고 있던 효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마음을 약동케 하는 것이 있어서 밤이 깊어도 졸음을 느끼지 못했고 아침이 되면 퍼뜩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참으로 여성다운 여성을 이 고장에서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비라는 아가씨로 당신을 닮은 여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어머! 하고 당신은 말하겠죠. 비행기를 잘도 태우시는군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남의 비위를 꽤 잘 맞추게 되었습니다. 제담도 곧잘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 부인네들은 나만큼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잘한다는 말을 덧붙여야 하겠지요.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칭찬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아가씨는 풍요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그녀의 푸른 눈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자기의 신분이 자신의 소망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짐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언제나 시끄러운 것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곧잘 몇 시간씩 순수한 행복에 충만한 전원 생활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그리고 당신에 대한 생각도 물론 빼놓을 수 없지요. 그녀가 당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그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리운, 그 정다운 방에서 당신 발 아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아이들이 모두 내 주위를 깡총거리며 돌아다녀 주었으면,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당신을 귀찮게 하면 나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꺼내 애들을 내 주위에 모을 텐데. 태양은 찬연한 설경 저 너머로 장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 속에 감금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 씨는 당신 댁에 있는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여, 이런 질문을 용서하옵소서. 2월 8일. 일주일 내내 아주 고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 그러나 나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기분일세.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아무리 날씨가 좋은 날이라도 딴 사람으로 인해 그런 날씨를 잡쳐버리거나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세. 그래서 비가 내리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아니면 길바닥이 얼어붙거나 눈이 녹아서 진흙탕이 되거나 하면 나는 한시름 놓는다네. 집에 있는 게 바깥 세계에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으련만. 아무튼 잘 된 거야 하고 말일세.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좋을 듯하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네. 자, 오늘도 녀석들은 또 하늘이 내리신 은총을 저희들끼리 서로 빼앗으려고 악다구니들을 하겠군. 무릇 그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악다구니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한 사물은 하나도 없지. 건강도 명성도 기쁨도 휴양도. 그것은 대체로 어리석음이나 무지, 좁은 도량 등이 그 원인인데 그런 주제에 그들의 말에 의하면 최선의 호의로서 남을 위해 그런다는 걸세. 때때로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고 싶어진다네. 제발 그렇게 미치광이들처럼 자신의 창자를 마구 휘젓는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일세. 2월 17일. 공사와 나는 더 이상 타협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일세.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참으로 가소로워서 나는 이 일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적당히 처리해버리기도 한다네. 그것이 그의 비위를 건드린 것은 당연하지.
그런 일로 해서 그는 최근에 나에 대한 불만을 궁정에 보고한 모양일세. 그 결과 나는 장관으로부터 가볍긴 하지만 아무튼 질책을 받았네. 그래서 사표를 낼 결심을 했지. 그런 참에 장관으로부터 사신이 왔다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고결하고 깊은 사려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네. 장관은 내가 너무나 감각적인 경향이 있음을 훈계한 다음 활동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철저성 등에 대하여 내가 지니고 있는 패기만만한 생각을 청년다운 기계로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참되게 활용되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해 주었네. 덕택에 일주일쯤은 용기를 얻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값진 걸세.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친구여, 다만 이 아름답고 귀중한 보석이 쉬 부서지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2월 20일. 내 사랑하는 분들이여, 하느님이 당신들을 축복하고 나에게는 내려질 수 없는 좋은 날들을 모두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빕니다.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알베르트 씨, 당신이 나를 속인 것에 대하여. 나는 당신들이 결혼 날짜를 알려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엄숙히 로테의 실루엣을 벽에서 떼어내어 그것을 다른 서류들 속에 넣어둘 생각이었지요. 지금 당신들은 하나로 맺어졌고 실루엣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그냥 놓아두렵니다. 이대로 두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누를 끼치는 일 없이 로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그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로테가 나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미치고 말 것입니다. 알베르트 씨, 이 생각 속에는 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알베르트 씨,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대 천사여, 안녕. 3월 15일. 불쾌한 일을 당했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네. 제기랄. 이 불쾌감은 보상할 길이 없네.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네들 책임일세. 나를 부추기고 재촉하고 졸라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자네들이니까 말일세. 이런 파국을 초래한 근원은 모두 나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있다고 자네들은 이번에도 그렇게 말할 테니까 나는 여기에 사건의 자초지정을 있는 그대로 간명하게 적겠네. 연대기의 기록자와 같은 필치로 말일세. 시백작이 나를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자네에게도 벌써 몇 번인가 이야기했었지. 어제는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시백작 댁에 갔었다네. 저녁에는 그 집에서 상류사회 신사숙녀들의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나와 같은 졸대기가 그런 모임에 동석할 수 없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네. 아무튼 나는 백작과 식사를 같이 하였고 식후에 홀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백작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침 들어온 비대령과도 대화를 나누었네. 그러는 사이에 파티 시간이 다가왔네. 그러나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네. 근엄한 S부인이 남편과 더불어 들어왔네. 그들은 거위 같은 딸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녀는 납작한 가슴에 근사한 코르셋으로 허리를 꽉 쥐어붙인 아가씨일세. 이 세 사람은 걸어 들어가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만한 귀족적인 눈매와 콧구멍을 보여주었네. 이런 족속들을 보면 그야말로 속이 메스꺼워지는 터라 나는 이를 계기로 그만 물러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백작이 그들과의 시시한 잡담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마침 그때 그 비양이 들어왔네. 이 아가씨를 만나면 언제나 조금은 기분이 밝아지므로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의 의자 뒤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런데 조금 지난 연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비양은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느 때와는 달리 뭔가 서먹서먹하고 난처한 듯한 태도더라 이 말일세. 나로서는 참으로 뜻밖이었네. 이 여자도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만 물러나오려 했네. 그러나 나는 한동안 거기에 눌러 있었네. 그녀의 그런 태도가 나의 잘못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조금 있으면 그녀가 다정한 말 한마디쯤은 해주리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손님들이 그득히 모여들었네.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무렵에 예복을 입은 F남작, 직책 관계상 귀족 칭호를 받고 있는 궁중 고문관 알과 귀가 어두운 그의 부인. 시대에 뒤떨어진 의상의 해진 부분을 요즘 유행하는 천으로 기운 초라한 옷차림의 제이씨도 빠뜨릴 수 없지. 이러한 무리들이 줄을 이어 들이닥쳤네. 나는 안면이 있는 한두 사람에게 말을 건네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말수가 적었네. 왜들 이러는 거지 하면서 나는 비양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자들이 홀 한 구석에서 수군덕거리고 그것이 남자들에게로 전파되었으며 이윽고 S부인이 백작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모두 나중에 비양이 나에게 이야기해줘서 알았지. 마침내 백작이 나에게로 걸어왔네. 그리하여 그는 나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는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하고 말문을 열었네. 우리네 신분상 관례는 아주 미묘하거든. 자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가 아무래도 못마땅한 모양일세. 나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각하하고 나는 말을 가로막았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깨달았어야만 할 일입니다. 각하께서는 저의 이러한 결례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부터 그만 물러가야지 하면서도 미련스럽게 어물어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덧붙이고 나는 절을 하였네. 백작은 어떤 감회가 어린 동작으로 내 손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하고 싶었던 모양일세. 나는 그 고귀한 무리들 사이를 슬며시 빠져나와서 이륜마차를 타고 M으로 갔네. 그리하여 그 언덕 위에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호메로스를 펼치고 오디세우스가 돼지치기에게 대접을 받는 감동적인 대목을 읽었지. 흐뭇한 기분이었네. 해가 진 뒤에 식사를 하러 시내로 돌아왔네. 레스토랑에는 아직 손님이 별로 없었네. 몇 사람의 단골들이 구석자리에서 테이블볼을 벗겨놓고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네. 거기에 아델린이라는 고지식한 친구가 들어오더니 모자를 벗고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네. 당신 화가 났겠군요. 뭐가요? 하고 나는 되물었지. 백작이 당신을 파티에서 내쫓았다면서요. 파니 따위가 뭐 말라빠진 거요? 하고 나는 말했지. 밖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고 아델린은 말했네. 당신이 대수롭잖게 생각하니까 무엇보다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불쾌한 건 벌써 어디를 가나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비로소 오늘 있었던 일이 충격적으로 되살아나더군. 그렇다면 식사하러 왔다가 내 얼굴을 흘끔흘끔 보고 있던 녀석들은 모두 그 때문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더군. 오늘은 어디를 가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네. 더구나 나를 시기하고 있던 녀석들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깨달았겠지. 머리가 남보다 좀 뛰어나다고. 신분이나 관례를 초월해도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만한 사내가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가 등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들으면 내 심장에 칼을 꽂고 싶은 심정일세. 남들이 뭐라든 자기는 자기야.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찮은 건달들이 남의 약점을 잡고 이러쿵 저러쿵 짓거려 대는 소리를 꾹 참고 얌전히 듣고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 아, 그 험담들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면 못 들은 채 해버릴 수도 있으련만. 3월 16일. 모든 것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네. 오늘 가로수길에서 비양을 만났네. 우리가 일행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자 나는 저번에 그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네. 어머나 베르테르 씨하고 그녀는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네.
제가 불안스러워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셨어요? 제 성질을 잘 아실 텐데요. 홀에 들어섰을 때부터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께 귀띔을 할까 하고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른답니다. S부인과 T부인은 선생님과 동석할 바에야 남편과 함께 퇴장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백작으로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지요. 그래서 일이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랬었나요? 하고 나는 충격을 감추며 반문했네. 그저께 아델린이 나에게 한 말이 그 순간에 열탕처럼 내 혈관 속을 소용돌이쳤네. 저도 그때부터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는지 몰라요. 하고 다정스러운 그 여인은 눈물을 글썽거렸네. 나는 자제력을 잃고 그녀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릴 듯이 몸을 구부렸네.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외쳤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닦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네. 저의 아주머니를 아시지요? 그분도 아세요. 베르테르 씨, 아주머니는 어쩌녁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선생님과 교제를 하는 데 대한 설교를 늘어놓으셨어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을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의 절반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말도 못하게 하는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칼끝처럼 내 가슴을 찔렀네. 그녀는 그런 소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 이야기를 더 계속하여 이런 소문이 퍼질 것이라느니 전부터 나를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은 남들을 대할 때의 내 거만한 태도와 사람을 업신여기는 듯한 거동에 벌이 내렸다면서 고소하게 여기고 기뻐할 것이라느니 하는 소리들을 빌헬름이여 진심으로 동정 어린 목소리로 들려주었다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허탈 상태에 빠졌네. 지금도 미칠 것만 같네. 차라리 누군가가 면대에 놓고 나를 비난한다면 그놈의 가슴을 단도로 푹 찔러버릴 수 있으련만. 피를 보면 얼마쯤 마음이 진정될 거야. 아, 나는 100번도 더 칼을 손에 쥐었네. 이 답답한 가슴에 바람 구멍을 내고 싶었던 걸세. 좋은 혈통을 이어받은 말은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본능적으로 혈관을 물어 뜯어 호흡을 진정시킨다고 하더군. 나도 그러고 싶어지네. 혈관을 절개함으로써 영원한 자유를 얻고 싶은 걸세. 3월 24일. 나는 궁정에 사표를 제출하였네. 아마도 수리될 걸세. 미리 자네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은 아무쪼록 용서하게나. 어차피 나는 이 고장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만류하기 위해 자네들이 충고할 말도 알고 있네. 이 사실을 우리 어머니께 넌지시 좀 전해주기 바라네. 나 자신을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내가 어머니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사고. 물론 어머니는 슬퍼하시겠지. 모처럼 아들이 추미론 고문관이나 공사가 되기를 지향하며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이렇게 중도입회하고 망아지는 마국간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니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선 자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게나. 내가 유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든가 유임했어야만 할 것이라든가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지만 아무튼 나는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묻겠지. 이 고장에 XX 공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와 교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일세. 내 결심을 전해 듣고는 함께 자기의 영지로 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봄을 같이 지내지 않겠느냐고 나를 초대해 주었다네. 나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다는 약속도 해주었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터이기도 해서 운을 하늘에 맡기고 그와 동행할 작정일세. 통지서 대신에 4월 19일 2통의 편지 고맙네.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은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잠자코 있고 싶어서 동봉한 편지도 써놓기만 하고 두치지 않았기 때문일세. 어머니께서 장관께 부탁을 하여 내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였지.
그러나 이젠 끝났네. 나의 해임이 죄가 되었어. 해임 발령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장관이 나에게 어떤 편지를 써보냈는지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네. 그건 자네들의 새로운 비판을 유발할 뿐일 테니까. 황태자께서 전별금조로 25두카텐을 하사해 주셨네. 그와 함께 보내주신 글을 읽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네. 덕택의 전번에 어머니께 내가 부탁드렸던 돈은 필요 없게 되었네. 5월 5일. 내일 이곳을 떠나네. 내가 태어난 고장이 그리로 가는 길에서 6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오래간만에 잠깐 들러볼 생각일세. 꿈결처럼 행복하게 지냈던 그 옛날의 날들을 회상해 보고 싶은 걸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내가 마차를 타고 정든 그 고장을 떠날 때 지나온 바로 그 성문을 거쳐서 들어갈 생각이라네. 잘 있게. 빌헬름. 가는 도중에 또 소식 전하겠네. 5월 9일. 성지 순례자 같은 경건한 심경으로 고향 방문을 마쳤네. 뜻하지 않은 갖가지 감회가 나를 사로잡았네. S쪽을 향해 시내에서 15분 정도 나간 곳에 커다란 보리수가 한 그루 있지. 그 근처에서 마차를 세우고 내렸네. 걸어가면서 지난 추억을 새로운 기분으로 생생하게 마음껏 되새겨 보고 싶었던 걸세. 그런데 그 보리수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보니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졌을까? 그곳은 옛날 소년 시절의 내 산책의 목적지요 또한 종점이기도 했는데 그 무렵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 속에 잠겨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곤 했었지. 그 넓은 세계로 나가면 갈망하고 동경하여 마지 않는 이 가슴을 채워줄 풍부한 양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걸세.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넓은 세계로부터 돌아왔네. 친구여. 그 많은 희망은 헛되이 사라지고 다채롭던 계획은 여지없이 허물어져 버렸네. 눈앞에 보이는 저 산들을 향해 나는 수없이 소망을 걸었었네. 몇 시간 동안이나 이곳에 앉아 먼 곳을 동경하며 정다운 모습으로 내 눈앞에 다가드는 수풀과 골짜기에 마음이 융화되어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져들곤 했었지. 이윽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도 나는 이곳을 떠나기가 한없이 아쉽기만 했었네. 시내로 가까이 가면서 나는 낯익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사를 보내었네. 새로 생긴 집은 마음에 들지 않았네. 집뿐이 아니라 그 밖에 여기저기에 보이는 변화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네. 시내로 들어가는 성문을 지나면서부터는 곧 내가 완전히 옛날의 나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 친구여,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말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운 것이면 그리운 것일수록 이야기를 하면 단조로운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 말일세. 나는 시장 맞은편 우리의 옛집 바로 곁에 있는 여관에 묵기로 하였네. 그리로 가는 도중에 발견한 것인데 성실한 노부인이 우리 개구장이의 어린 시절을 곧잘 가두어 넣었던 그 교실은 잡화점이 되어 있었네. 그 속에 갇혀서 겪어야 했던 불안과 눈물, 그리고 지루함과 애달픔이 회상되었네.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마다 뭔가 다른 추억이 되살아나곤 했네. 성지를 찾은 순례자라 해도 이처럼 숱한 종교적인 회상의 장소를 대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걸세.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이토록 신성한 감동으로 충만되는 일도 드물 걸세. 이야기하고 싶은 일은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네. 나는 강을 따라서 어떤 저택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갔네. 여기도 역시 옛날에 내가 곧잘 다녔던 길로 우리 소년들이 납작한 돌멩이를 물 위에 던져서 물수제비뜨기 시합을 했던 곳이었지. 나는 때때로 이곳에 서서 이상한 예감에 가슴을 부풀리며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 시선을 보내곤 했다네. 그때 나는 그 물줄기가 닿을 머나먼 고장, 신비에 가득 찬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지. 그러다 보면 내 상상력은 한계에 도달하여 더 상상할 미천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생각은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세계 속으로 들어가 망연해지곤 했었지.
친구여,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은 한정된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토록 행복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감정, 그 시가들은 또 얼마나 천진난만했던가? 오디세우스가 무한한 바다, 무한한 대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진실하고 인간적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요, 절실하고 신비로운 것이었네. 내가 지금 지구는 둥글다고 국민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본들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간은 지상에서 살면서 지하에 잠들기 위해서라면 더욱 적은 땅이 있으면 되는 걸세. 지하에 잠들기 위해서라면 더욱 적은 땅으로 충분하지. 지금 나는 공작의 사냥별장에 와 있네. 공작과는 그럭저럭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그는 직선적이고 꾸밈이 없는 사람일세. 그런데 그를 둘러싼 기묘한 사람들의 정체는 나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네. 악인들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진실한 인간들 같지도 않네. 때때로 진실해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어쩐지 믿을 수가 없네. 그 밖에 유감스러운 일은 공작이 딴 사람한테서 들었거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곧잘 하는 점일세. 더구나 그것을 딴 삶에게서 들은 듯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걸세. 게다가 공작은 나의 지성과 재능을 나의 영혼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네. 영혼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말인세. 그것만이 모든 힘, 모든 기쁨, 모든 불행의 원천이 아닌가. 아, 내가 지니고 있는 지식은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영혼 그것은 나만이 지니고 있는 걸세.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자네들에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네. 그러나 그것도 무산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야 아무런들 무슨 상관이랴. 나는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었네. 이 계획을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 공작을 따라 이곳에 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었네. 공작은 XX 근무의 장군이거든.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이 계획을 공작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는 나를 타이르며 그만두라는 것이었네. 따지고 보면 내 가슴 속에서 요동하고 있었던 것은 정열이라기보다 변덕에 불과했는지도 몰라. 나를 움직인 것이 정열이었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을 테니까.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이상 더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네. 공작은 나를 한껏 극진히 대접해주고 있으나 여긴 정주할 곳이 못 되네. 우리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없어. 공작은 극히 세속적인 지성인일세. 그와의 교제는 나에게 재치 있게 쓰여진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네. 일주일간 이곳에 더 있다가 그 뒤엔 다시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나야겠네. 여기서 내가 한 일 가운데 최상의 것은 스케치일세. 공작은 예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센스는 갖고 있네. 만일 역겨운 학문적인 취향이나 틀에 박힌 상투적인 수로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더욱 날카로운 감수성을 지닐 수 있었을 걸세. 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연과 예술의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때 그는 진부한 용어를 들고 나와 그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 듯이 여긴다네. 그럴 때 나는 몹시 안타깝다네. 6월 16일. 그렇다네. 나는 다만 한 사람의 나그네. 이 지상의 한 순례자일세. 자네들은 그 이상의 존재일까? 6월 18일. 어디로 갈 작정이냐고? 자네에게만 살짝 알려주지.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이곳에 있어야만 하네. 그 뒤엔 XX 광산을 찾아가야지 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는데 사실인즉 그건 구실에 지나지 않네. 나는 다만 로테 곁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걸세. 그게 내 마음의 전부야. 나는 그런 나 자신의 마음을 맘껏 비웃고 있네. 그러나 결국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네. 7월 29일. 모든 것이 그것으로 족할 텐데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아, 저를 만드신 하느님, 당신께서 그런 기쁨을 제게 내려주셨더라면 저는 평생토록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당신께 항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이 눈물을 용서하소서.
이 덧없는 소망을 용서하소서. 그녀가 내 아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녀를 내 품에 껴안을 수 있다면, 아, 빌헬름이여, 알베르트와 결혼하기보다는 나와 결혼하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걸세. 알베르트는 그녀의 마음속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물이 못 되네. 사물에 대한 감각의 모종의 결함이 이건 자네 좋을 대로 해석하게나.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책을 같이 읽고 있다가 내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 서로 공감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대목에서 그의 심장은 끄떡도 하지 않네. 로테와 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로 감탄의 소리를 내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네. 사랑하는 빌헬름. 그러나 그는 로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네. 그만한 사랑이라면 어떠한 보답이라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서 방해를 당했네. 눈물은 말라버리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네. 잘 있겠나 빌헬름. 8월 4일.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나만이 아닐세. 인간은 누구나 희망에 속고 기대에 배반당하는 거지. 보리수 아래에 살고 있는 그 마음씨 고운 부인을 찾아가 보았네. 큰아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네. 그 소리에 이끌리어 그 아이의 어머니도 나왔는데 전과는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네. 그녀가 한 첫마디는 이랬다네. 아이고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한스가 죽었어요. 그 막내둥이 얘기였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네. 그리고 바깥 양반도 하고 그녀는 말했네. 스위스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빈털털이었어요. 오는 도중에 열병에 걸려 친절하신 분들이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구걸을 하며 올 뻔했답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아이의 손에 돈 몇 푼을 쥐어주었을 뿐일세. 그 어머니가 사과 몇 알을 주기에 그것을 받아들고 나는 슬픈 추억의 장소를 떠났네. 8월 21일. 내 마음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잘도 변한다네. 어떤 때는 날이 밝아오는 것 같이 인생의 즐거움이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든다네. 아,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한순간에 지나지 않네. 아련한 꿈속 같은 기분에 잠겨 있을 때 만일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내가 그리고 그녀가 그리고 이런 공상을 끝없이 추적해 나가다가 마침내 심연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걸세. 그랬다가는 몸서리를 치고 뒤로 물러선다네. 성문을 지나 로테를 무도회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처음으로 마차로 지나간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참으로 많이 변했더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 지난날의 그 모습은 흔적도 없고 그때의 그 감정은 자취조차 없네. 일찍이 전성기를 자랑한 영주가 임종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견고하고 호화로운 성곽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에서 망령이 되어 돌아다니는 기분일세. 9월 3일. 가끔 가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지네. 내가 그녀를 이토록 깊이, 이토록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가 있으면 그 사랑이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일세. 나에게는 그녀 이외의 세계는 없네. 그녀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일세. 자연의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데 따라서 내 마음도 또 내 주변도 가을이 되어가네. 나라는 나무의 잎은 누렇게 물들고 내 주변의 나뭇잎들은 벌써 떨어져 버렸네. 언젠가 어느 농가에서 머슴살이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들 하는데 그 이상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네. 그런데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났네. 말을 걸었더니 청년은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듣고 나는 거듭거듭 감동하였네. 자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자네도 곧 과연 그럴만하구나 싶어질 것일세.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자네에게 하려는 건지 어째서 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을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해 두지 못하는 걸까? 어째서 자네 마음까지 어둡게 만드는 걸까? 어째서 언제나 자네가 나를 측은해하고 책망할 기회를 주는 걸까? 아마 이것도 내가 타고난 운명인가 봐.
처음에 그는 잔잔한 슬픔을 드러내 보이며 내 물음에 대답했네. 얼마간 머뭇거리는 기색이 엿보였지.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만 잠깐 그랬을 뿐, 이윽고 자기와 나와의 관계를 새삼스레 깨닫기라도 한 것처럼 탁 터놓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는 불행한 신세를 하소연하는 것이었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자네에게 들려주고 자네의 판단을 들었으면 싶네. 그는 고백하였네. 아니, 고백하였다기보다는 추억에 따르는 행복감과 쾌감에 젖은 듯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였네. 여주인에 대한 정열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서 나중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걸세.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었으며 목구멍도 막혀버렸다는 걸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시키는 일은 잊어버리는 등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이 되었는데, 마침내 어느 날 그 여주인이 2층 방에 있는 것을 알고 뒤따라 올라갔다는 걸세. 저도 모르게 그리로 이끌려 올라간 셈이지. 그녀가 그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는 폭력으로 그녀를 정복하려 했다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 수가 없다. 하느님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녀에 대한 자기의 소망은 언제나 진지한 것이었다.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다만 그녀와 결혼해서 한평생같이 살아가는 일이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이야기를 하더니 청년은 주춤거리기 시작했네. 아직 말하고 싶은 것이 더 있기는 한데 시원스럽게 털어놓기가 난감한 듯한 기색이었네. 드디어 그는 머뭇거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였네. 여주인은 자기가 얼마쯤 허물없이 대하는 것을 용납해 주었으며 어느 정도의 접근은 인정해 주었다는 걸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두세 번 중단했었는데 이윽고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여주인을 나쁜 여자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는 그녀를 전과 다름없이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다. 이런 소리는 여태껏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내가 도리를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서이다. 하는 것이었네. 친구여, 여기서 나는 또다시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를 되풀이하겠네. 자네 앞에 그 청년을 세워보고 싶네.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던 꼭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내 눈앞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일세. 자네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그의 운명에 동정하고 있으며 또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자네가 알아주었으면 싶은 걸세. 그러나 이제 그만둠세. 자네는 내 운명도 알고 있으며 나라는 인간 자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째서 모든 불행한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행한 청년에게 이끌리게 되었는지 자넨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일세.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이야기의 결말을 빼먹어버렸군 그래. 하긴 자네라면 쉬 짐작할 수 있을 테지. 여주인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오빠라는 사람은 전부터 그 청년을 미워하고 있었으며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네. 누이 동생이 재혼을 하면 자기 아이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거지. 누이 동생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므로 그 유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걸세. 그는 청년을 당장에 내쫓고 왁자하게 소문을 퍼뜨렸으므로 여주인으로서는 설령 그럴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청년을 집에 들일 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여주인은 아는 고용인을 썼는데 그 고용인과의 관계로 해서도 오빠와 사이가 틀어졌다는군. 게다가 마음 사람들은 여주인이 틀림없이 그 고용인과 결혼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청년은 목숨을 걸고 그걸 막을 결심이라고 말했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과장은 없네. 미화하지도 않았네. 오히려 가능한 한 덤덤하게 이야기한 셈일세. 게다가 세속적이고 상투적인 말들을 씀으로써 딱딱하게 된 느낌이 없지 않네. 다시 말해 이 사랑, 이 진실, 이 정열은 결코 문학적 창작이 아니란 말일세. 이건 살아있는 걸세.
우리가 교양이 없다느니 상스럽다느니 하고 말하는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그야말로 순수한 형태로 살아있단 말일세. 그런데 우리네 소위 교양 있는 인간들은 교양으로 인해 왜곡되고 무능하기까지 되어버렸네. 부디 이 이야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라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 오늘은 마음이 차분해졌네. 글씨만 보아도 알겠지. 황망하게 휘갈긴 여느 때의 글씨와는 다르지 않은가. 읽은 다음에 생각해주게. 이건 자네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맞았어. 이건 내 신상에 일어났던 일일세. 아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야. 나는 이 가엾고 불행한 청년에 비하면 절반도 결단력이 없네. 비교하기조차도 면구스러울 지경일세. 9월 5일. 로테는 일관계로 시골에 가 있는 남편 앞으로 편지를 썼네. 그 서두는 이러했네. 사랑하는 이여 될수록 빨리 돌아와 주세요. 무한한 기쁨과 더불어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알베르트는 일의 형편상 빨리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네. 편지는 저녁 때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 띄었다네. 나는 그걸 읽고 미소를 지었네. 왜 웃느냐고 로테가 물었네. 상상력이란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군요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네. 나는 잠시 이것을 내 앞으로 쓴 편지라고 상상해 보았거든요. 로테는 입을 다물어 버렸네.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었네. 나도 입을 다물고 말았네. 9월 6일. 결단을 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마침내 결심을 하고 로테와 처음으로 춤출 때 입었던 푸른 연미복을 벗어버리기로 했네. 이젠 아주 낡아서 추레해졌거든. 그래서 기시며 소매를 그것과 똑같이 해서 새로 한 벌 맞췄네. 조끼와 바지도 그런 것과 같이 노란 빛으로 했지. 그런데 어쩐지 아직도 옷이 몸에 붙지를 않네. 하지만 날이감에 따라 차차 마음에 들게 되겠지. 9월 12일. 로테는 알베르트를 마중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서 며칠 동안 집에 없었네. 그런데 오늘 찾아가니 로테가 나를 맞이해 주었네. 나는 기쁨에 넘쳐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지. 카나리아 한 마리가 경대 위에서 로테의 어깨로 날아와 앉았네. 새로운 친구예요 하고 그녀는 새를 자기 손바닥 위에 앉혔네. 아이들을 위해 갖고 왔지요. 여간 귀엽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얌전히 쪼아 먹어요. 저에게 키스도 해요. 이것 보세요. 그녀가 입술을 내밀자 새는 아주 귀엽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녀의 감미로운 입술에 부리를 갖다 대는 것이었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말일세. 선생님께도 키스시켜 드릴게요 하고 로테는 나에게로 내밀었네. 그 조그만 부리가 로테의 입과 나의 입을 간접적으로 닿게 해주었네. 그 감촉은 사랑에 넘치는 입김과도 같았고 또 어떤 예감과도 같은 것이었네. 이 키스에는 하고 나는 말했지.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있군요.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 응석을 부려도 아무것도 주지를 않으니까 허전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제 입으로 주는 모이를 잘 받아 먹는답니다 하고 로테는 말했네. 그리고 그녀는 빵 조각을 입에 물고 새에게 먹여주었네. 그 입술은 천진난만한 애정의 기쁨에 넘쳐서 미소 짓고 있었네. 나는 얼굴을 돌렸네. 그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네. 그런 그림과 같은 광경, 천국과 같은 청순하고 복된 정경을 보면 내 상상력은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 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껏 잠든 내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놓게 된다. 이 말일세. 그렇다고 로테가 못할 짓을 한 건 아닐세. 그녀는 그토록 나를 믿고 있는 거야.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말일세. 9월 15일. 빌헬름이여, 이 지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사물에 대하여 이해심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인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미칠 것만 같네. 성 XX의 충직한 목사를 찾아갔을 때
로테와 함께 내가 그 그늘에 앉았던 호두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그것은 참으로 근사한 나무였네. 그 이후로 언제나 내 마음을 그지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고 있었다네.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목사관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네. 그 시원스러운 나무 그늘, 그 무성하고 멋들어진 가지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먼 옛날에 나무를 심었던 성실한 목사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 학교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다면서 그 목사의 이름을 말해주었지.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성스러운 기분이 들곤 했었네. 어제 우리가 그 호두나무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학교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였네. 베어버리다니. 나는 미칠 것만 같네. 맨 처음에 도끼로 내려 찍은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야. 가령 그런 나무가 늙어서 말라 죽었을 경우라도 슬픔으로 몸이 까무러질 지경인 내가 이 일을 잠자코 보고 있어야만 하다니. 친구여,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다네. 인간의 감정이란 참 묘한 걸세. 온 마을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야. 목사 부인은 버터며 달걀이며 그 밖에 선사품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걸세. 나무를 베게 한 장본인은 바로 그 여자거든. 새로 부임한 목사 부인은 전에 노목사는 돌아가셨네. 마르고 병약한 여잔데 그녀가 세상사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지. 학자들 틈에 끼어서 성서 연구에 골몰하고 한창 유행하는 도덕적 비판적 그리스도교 개혁에 참여하였으며 라바테르의 광적인 신앙에 어깨를 으쓱거리던 끝에 건강이 몹시 나빠졌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대지에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어리석은 여잘세. 그런 여자니까 그 호두나무를 베어버리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녀의 구실인즉 이렇다네. 낙엽이 지면 뜰이 지저분해지고 잎이 무성할 때는 햇빛을 가리고 호두가 열리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니 신경에 거슬려서 캐니코트와 제물러 그리고 미아 앨리스의 비교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걸세. 마을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이 무척 불만스러운 듯 하기에 나는 물어보았네. 여러분들은 어째서 보고만 계셨나요? 이 고장에선 촌장이 일단 작정을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하는 대답이었네. 그런데 한 가지 고소한 일이 생겼다네. 촌장과 목사는 그 나무를 판 돈을 둘이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보았다네. 목사는 평소에 늘 묽은 수프만 끓여주는 그 부인에게 넌더리가 날 지경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녀의 변덕스러운 신경질에 덕을 좀 볼까 했던 거지. 그런데 그런 내막이 소득관리소에 알려져서 나무값은 관리소에 납입하라는 통고가 내려오게 된 걸세. 목사관의 대지 가운데 그 나무가 서 있던 땅은 아직도 관리소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세. 결국 그 호두나무는 관리소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지고 말았다네. 어쨌든 호두나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네. 아, 내가 영주라면 목사 부인이며 촌장이며 관리소를 모조리. 영주라. 영주라면 영내의 나무 따위에 신경을 쓰고 있을 턱이 없지. 10월 10일. 로테의 검은 눈을 보기만 해도 나는 행복해지네. 그런데 못마땅한 것은 알베르트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은 일일세. 만일 나라며 이러하리라 생각했던 만큼은 말일세. 이런 줄표가 좋아서 긋고 있는 것은 아니라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일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지. 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밀어내었네. 이 위대한 시인이 나를 끌어들이는 세계는 그야말로 기막힌 세계일세. 나는 피어나는 안개에 쌓여 희뿌연 달빛 속에 조상들의 영혼을 꿰어내는 비바람에 시달리며 황야를 방황한다네. 줄지어 있는 산들의 저 너머에서 골짜기의 요란스러운 시냇물 소리와 더불어 동굴 속 망령들의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오네.
소녀의 통곡 소리도 들려오네. 그녀는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쓰러져간 애인의 무덤, 잡초로 덮이고 이끼가 낀 4개의 묘석 언저리에서 숨이 끊어질 듯이 탄식하고 있는 걸세. 이윽고 유랑하는 백발의 음유 시인이 나타나네. 광막한 황야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이곳에서 그 묘석을 찾아낸 것일세. 그는 비탄에 잠긴 채 사납게 물결치는 바다 저 너머로 빠져들어가는 저녁별을 바라보네. 그의 가슴 속에는 지나간 시대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네. 용사들의 고난의 길을 축복해 주듯이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개선하고 돌아오는 화환으로 장식된 배엔 달빛이 내리비쳤던 그 옛날의 일이 말일세. 노인의 이마에는 깊은 고뇌의 자국이 새겨져 있네. 최후에 혼자 남은 이 용사도 지금은 기진맥진 무덤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네. 그러나 가버린 사람들의 방황하는 망령들을 눈앞에 대하자 벅찬 기쁨이 새로이 샘솟아 올랐네. 그는 흔들거리는 풀숲, 차가운 땅을 내려다보며 절규하고 있다네. 아름다웠던 날의 나를 아는 나그네들은 와서 물으리라. 그 명창, 핑갈의 그 뛰어난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나그네들은 내 무덤을 밟고 넘어가서 나를 찾아 헛되이 이 지상을 헤매어 다니리라. 아, 친구여. 나도 충성스러운 무사와 같이 칼을 빼어들고 서서히 숨이 끊어져가는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나의 영주 오시안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네. 그리하여 해방된 그 반신의 뒤를 따라 나도 가고 싶네. 10월 19일. 이 공허. 무서운 공허, 그것을 나는 이 가슴 속에 느끼고 있네. 나는 자꾸만 생각한다네. 딱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이 가슴에 껴안을 수가 있다면 이 공허는 완전히 메꿔질 텐데 하고 말일세. 10월 26일. 그렇다네. 나는 점점 더 확실히 느끼게 되네. 친구여, 한 인간의 존재 같은 건 대수로운 게 아닐세. 전혀 대수롭지 않은 거야. 로텐의 집에 그녀의 여자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었네. 나는 그 옆방으로 책을 가지러 갔었는데 책 읽기가 시들해져서 펜을 들고 극적거리기 시작했네. 두 사람이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네. 아무개가 결혼을 한다느니 아무개는 병이 들었는데 심상치 않다느니 하는 따위의 자질구레한 시중의 소문이었지. 마른 기침을 하고 볼이 홀쭉해졌는데 때때로 까무러치기도 한대요. 거의 가망이 없는 모양이에요. 친구가 말했네. NC도 많이 아프다면서요? 로테도 말했네. 부종이 심하다나 봐요. 하고 친구가 말하는 소리. 나의 상상력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불행한 사람들의 병상을 머릿속에 그렸네. 나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네. 그들은 삶을 등지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모른다네. 그들은 얼마나. 빌헬름이여, 그러나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세. 마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조로 말일세.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네. 로테의 의복, 알베르트의 서류, 그리고 가구류를 보았네. 그것들은 모두가 나에게는 정든 물건들일세. 잉크병까지도 나는 생각에 잠겼네. 잘 생각해 보아라. 이 집에 있어서 도대체 너는 뭔가? 두 사람 다 너의 친구요. 너를 존경하고 있어. 너는 때때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너는 마음속으로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들 곁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들은 내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네 운명에 생겨난 공허를 언제까지 느낄 것인가? 얼마나 오래 그것을 느끼겠느냔 말일세. 인간은 그지없이 덧없는 것이라네. 자기의 존재가 정말 확고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 자기의 존재를 정말 확고하게 인상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는 애인의 추억이나 그 영혼 속에서조차도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마련인 거야.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 27일. 이 가슴을 찢어버리고 머리통을 부수어버리고 싶어지네.
어째서 사람들이 서로 이토록 냉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말일세. 아, 사랑도 기쁨도 우정도 즐거움도 내가 남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주지를 않네. 그리고 진심을 다 기울여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 해도 눈앞에 그림자처럼 차갑게 서 있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네. 10월 27일 저녁.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은 많으나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녀 없이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걸세. 10월 30일. 나는 벌써 수백 번 그녀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려 했었네.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손을 뻗쳐 잡아서는 안 된다니 이 안타까운 심정은 하느님만이 아실 걸세.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적인 충동일세.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이 제 눈에 띄면 얼른 붙잡으려 하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11월 3일. 정말이지 다시는 깨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니 때로는 그렇게 되리라 믿으면서 잠자리에 들기 그 몇 번이었던가. 그러나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눈을 뜨고 태양을 보고 그리고 비참한 심경이 된다네. 아, 차라리 모든 것을 날씨 탓으로 돌린다든가 누군가 다른 사람 또는 잘못된 계획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 견딜 수 없는 울분의 짐이 절반은 줄어들련만.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네. 모든 죄가 나 혼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니, 그건 죄라고 할 수 없지. 하지만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일세. 전에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일세. 충만한 감정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낙원이 뒤따르던 그 무렵의 나나 지금의 내가 다를 바 없으련만 그 무렵의 나는 온 세계를 넘치는 사랑으로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마음이 죽어 없어져 버렸네. 이제 내 마음에서는 어떤 감동도 솟아나지를 않는 걸세. 상쾌한 눈물이 오관을 소생시키는 일도 없으며 불안으로 말미암아 이마에는 나날이 주름살이 늘어간다네. 이 괴로움,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환희를 잃었기 때문일세. 성스러운 소생력, 내가 내 주위의 온갖 세계를 창조해내었던 그 힘,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일세. 창문 밖으로 멀리 언덕을 바라보면 아침 햇살이 언덕 위로부터 안개 속을 뚫고 초원을 비추고 있네. 강물은 잎이 다 져버린 버드나무 사이를 구불구불 조용히 흐르고 있네. 마치 니스를 칠한 유화처럼 딱딱해져 버렸네. 당연히 환희를 느껴야 할 이러한 광경도 이제 내 심장으로부터 한 방울의 행복감조차도 뇌수로 빨아올려주지 못하네. 산의 대장부가 말라버린 샘물이 없는 물통처럼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따름일세. 나는 몇 번이나 땅바닥에 엎드려 제게 눈물을 내려주십사고 하느님께 빌었네. 마치 하늘이 황동처럼 머리 위에서 빛나고 대지가 말라 터져버렸을 때에 농부들이 비를 갈구하듯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네. 우리들이 애타게 탄원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비나 햇빛을 내려주시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괴롭기만 한 그 시절이 어째서 그토록 행복했던 것일까? 그것은 내가 참을성 있게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환희를 충심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11월 8일. 로테가 나의 무절제를 충고해 주었네. 그것도 지극히 다정스럽게. 포도주 한 잔에서 시작하여 한 병을 몽땅 비워버리는 그런 나의 무절제를.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그녀는 말했네.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당신을 생각하다뇨? 하고 나는 말했네. 그런 말은 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하다 뿐이겠습니까? 아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며칠 전에 당신이 마차에서 내렸던 바로 그곳에 앉아 있었답니다. 로테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버렸네. 친구여. 이제 나는 내가 아닌 것이나 다름없네.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네. 11월 15일. 고맙네.
빌헬름이여, 자네의 그 염려와 친절한 충고에 사의를 표하네. 그러나 제발 안심하게나 나는 끝내 버티어낼 테니까. 지치기는 했지만 아직 그만한 힘은 지니고 있다네. 나는 종교를 숭앙하고 있네. 그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종교가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어주며 병들어 쇠잔해가는 자들에게 소생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종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작용을 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받지 못할 사람은 수천 명도 더 될 걸세.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만일 내가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가 아니라면,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나를 자신의 곁에 메어 두시려 한다면 부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게. 아무런 사심 없이 하고 있는 내 말 속에 조소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란 말일세. 내 심경을 그대로 자네에게 내보였을 뿐이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잠자코 있었을 걸세. 나 자신도 또 남들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건 간에 나는 말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터이니까. 자기에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 술잔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느님의 아들의 입술에도 쓰디쓴 것이었는데 내가 어찌 허세를 부리며 그것이 달콤한 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라는 자체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전율하고 과거가 번갯불처럼 어두운 미래의 심연 위에서 번쩍이며 나를 둘러싼 만물이 멸망하고 이 몸과 더불어 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려 하는 그 무서운 순간에 내 어찌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으랴.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몰린 채 힘이 다하여 걷잡을 수 없이 전락해 가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그 부르짖음 말일세. 그런데 내가 그런 부르짖음을 부끄러워할 것은 없지. 또한 그와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지. 하늘을 한 필의 옷감처럼 두루루 말아서 거둘 수 있는 하느님의 아들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이니까. 11월 21일. 로테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네. 그녀 스스로가 나와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독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입맛을 다시며 그것을 들이마시네. 내 몸을 파멸시키기 위해 내미는 그 독배를 비우는 걸세. 다정스러운 그녀의 그 눈매, 나를 자주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어쩌다가 나를 빤히 보는 그 다정스러운 눈매. 무심결에 나타내는 내 마음을 받아들여주는 그 호의. 그리고 나의 인고를 애처로워하는 마음이 그녀의 이마에 새겨지네.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제 내가 돌아오려 할 때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씨. 사랑하는 베르테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을 붙여서 부른 것은 처음일세. 골수에까지 스며드는 말이었네. 나는 그 말을 입속으로 수백 번이나 되풀이했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중얼중얼 혼잣말을 짓거리고 있던 중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네. 잘 자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씨.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네.